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교재입니다. 이 이론서, 요 기본 이론 교재, 검정색 교재. 요 교재를 가지고, 2달 동안 이제 이론 수업을, 학원론 이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부동산학 언론을 편의상 총 8개 편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원래 계획표상에서는 8월 19일 날 중강하는 건데, 한 주 제가 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7월 29일 날은 휴가고요. 26일 날 종강하는 걸로. 그래서 편당 하루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편 1주차, 2편 2주차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종강 날짜는 8월 19일이 아니라 8월 26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교재, 제 검정색 교재 조금 보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내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목차입니다. 목차. 책을 완전히 덮으셨다가 표지펌에서 하나, 둘, 석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머릿말 오른쪽 하단부에 뭐가 있냐면 그 출제 경향 빈도표가 나올 겁니다. 출제 경향 빈도표. 1차 과목이 영어 빼고요. 5과목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민경원, 법회, 이렇게. 민경원이가 법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1차 1교시고요. 1차 2교시입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연습하실 때, 물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1차 1교시 40문제씩 120문제를 같이 치르게 되고요. 2교시 때 요 2과목을 같이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끼리 점수는 전체 5과목에서 평균 60점이 나와야 됩니다. 총점이 여기서 우리가 300점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과락 없이. 그런데 시간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랑 강간법이랑 회계가 시간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법, 경제학, 학원론끼리 이제 시간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 사실 경제학이랑 회계학이 되겠죠. 중요한 이유는 과락률이 상당히 높은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 2과목은 과락률도 높습니다만은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최소화하시고 이 과목에서 시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학원론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회계에다가 시간을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1교시가 민경원이니까. 그러면 2교시 때는 아마도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문제 푸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회계 쪽에다가 시간 배분을 좀 해야 될 것이고, 1차 과목은 민법에서 시간을 줄이면 좋긴 한데, 민법이 시간이 쉽게 줄지 않는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강간법에서 줄어든 시간 배분을 회계학에다 하시고, 학원에서 줄어든 시간 배분을 경제학에다 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민법은 시간 40분을 다 써야 되지 않겠나. 빨리 풀어도 한 35분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원론은 사실은 과락률이 작년에도 가장 낮았던 과목이 학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만한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차 4과목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론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도 최소화하셔야 되고 점수도 최대로 내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5과목 중에서 시간은 한 25분 정도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맥시멈 30분. 점수는 80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하셔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 모든 전제는 회계학이나 경제학에서 면과락을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면과락을 하시고 시간도 그다음에 점수도 다른 과목에다 배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과목이 학원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론을 공부하실 때 하나를 좀 아시더라도, 특히 시험에 빈출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보자마자 요거 답 4번 같은데, 요거 답 2번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제학이나 회계 같은 경우는 회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덜 하겠죠.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4번, 3번 이렇게 되기는 힘들겠지만, 학원론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절반 정도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보자마자. 물론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전제하에서. 자, 그러면 학원론에서는 어떤 파트에서 몇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집에 가셔서 적어도 학원론 목차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제가 8개 편, 우리가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목차입니다. 사실은 그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공인자격시험이죠. 공인자격시험에서 부동산 관련 공인자격시험은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공인자격증은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감정평가사, 하나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주택관리사. 이렇게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 보호라고 합니다. 그죠? 공인자격증은 3개밖에 없는데 주택관리사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취업하는 자격증이에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이렇게 취업하는 자격증이지 뭐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처럼 이렇게 창업한다든지 법인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증 형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동산 관련 공인 전문 자격증은 2개만 봅니다. 감정평가사랑 공인중개사 이렇게 2개를 보고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걸 공부해요.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라고 하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가면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아무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법에서는 물론 시행령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내용이 있긴 한데, 법에서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딱 3사람만 딱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부동산을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은 공인중개사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험에도 나옵니다, 이거.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석사 학위 이상입니다.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소액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운용 인력, 이 전문가들 조건을 갖다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물론 이제 5년이냐 3년 종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하고 거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입니다. 여기서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은 상당히 접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70%, 많이 나올 때는 한 75%까지도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 한 4월 달 정도, 뭐 3, 4월 달에 아마 1차 시험을 치르게 될 건데, 올해 10월 26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부동산학 개론 시험이 출제가 되겠죠, 그죠? 네. 출제가 되면 거기서 거의 한 또 10문제 가까이가 중복, 거의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기 전에 좀 미안했던지 약간의 글자만 좀 작고 수정만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들을 좀 이렇게 품앗이 하는,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올해 10월 26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사람들이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우리 올해 치르셨던 4월 6일 날 있었던 감정평가사 1차의 학원론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걸 실제로 거기서 따로 해설 강의를 합니다. 평가사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과 감정평가사 시험에 같은 75%나 싱크로율이 있는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학 원론이, 그쪽에서는 이제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2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문제 푸는데 50분을 줍니다. 여기는 40분 주는데 거기는 50분을 주고, 거기는 표준 목차라는 것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따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목차가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한 부동산학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만든 목차가 아니라. 그래서 그 목차에는 총 8개 편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총론, 경제, 시장,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감정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뭐 제가 좀 강조하는 파트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파트가 당연히 감정평가론 파트예요. 왜 감정평가론 파트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문항수가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10문항이 출제된 적이 없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근데 요 10문제는 우리 앞으로 장차 감정평가사가 되겠다는 분들은 10문제 중에서 일단
8개, 9개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0개 정도는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 내 경쟁 상대들은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사가 대신을 내는 분들은 다 맞추고, 요게 2차 과목에 그 평가 이론, 평가 실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1차 공부를 열심히 좀 하신 분들 중에서 2차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학원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다루긴 합니다만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면 1차에서 사실은 2차 과목과 연관되는 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1차의 강간법의 일부가 2차에 이제 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1차의 학원론은 거의 또 2차에 가면 여러분들 써먹을 일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도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 한 25분 정도 줄이면 정말 베스트거든요. 점수 한 80점 나오면 베스트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2차 과목에 간접이 아닙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학원론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으시면 여러모로 두루두루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효자 노릇을 독특히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항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배우시는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인데 좀 쉬워요. 이 파트는요. 주로 뭐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총론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법조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2조에서 정의가 나오듯이 여기서는 그 토지 용어라든지 주택 용어라든지 토지 특성이라든지 아주 가볍게 정의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정의는 처음에는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계속 우리가 뒤에 가면 써먹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당연히 이 용어는 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용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론은 주로 용어 정리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한 문항수는 작년 기준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4문항 정도 주제가 된다. 거의 4문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론은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나 나올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보세요. 좀 많아졌죠.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는 5개를 찍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인중개사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싱크로율이 있다 그랬으니까 공인중개사 파트에서는 경제론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만 시간 할애를 정말 많이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평가론에서는 경제론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그나마 5문제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원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경제론에서는 많이 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 다른 과목과 다른 민경원 법회 중에서 다른 4과목과의 차이점이 다른 과목들은 출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5회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은 36회란 말이야. 기출 문제가 30 몇 년치가 있습니다. 30 몇 년치가. 근데 왜 학원론은 9개 년치밖에 기출 문제가 없냐면 27회 때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6회 때까지는 감정평가서 1차 과목이 4과목이었던 거지. 영어 빼고. 그러니까 민경, 법회 이렇게밖에 없었던 건데 27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애를 먹었어요. 어떨 때는 27회 때는 출제를 좀 물론 이제 첫 출제니까 출제를 했겠지, 그지? 그러다가 8회, 9회 가면서 막 이렇게 난이도라든지 내용들이 좀 출렁이다가 그래도 이제 한 9년 차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서는 이제 한 10년 차 정도가 되니까 그나마 정형화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형화된 출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문항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론, 경제론에서는 5문항 정도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뭐 경제론은 경제학에서 학원론에서 워낙 많이 배우니까 내용 정리를 갖다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5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가 시장론인데 시장론이 작년에 1개 나왔고 가볍게 나왔습니다. 추세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장론 같은 경우는 학자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학자가 18분, 19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저쪽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다 암기까지 다 하고 내용 정리를 다 했습니다만은 개념 접근만 가볍게 하고 계산 문제 위주로 올해도 계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정부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가볍게 아주 난이도 낮게 하나가 가볍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오히려 8개 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파트는 시장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8주차 수업 중에서 이렇게 저랑 휴가가 안 겹치는 거야, 그지? 나는 7월 29일 날 휴가를 가는데 나는 휴가를 다른 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디 7월 15일 날 가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시장론은 한 문제 영상으로 들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파트니까 시장론이 가장 8개 편 중에서는 비중이 좀 적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는 좀 너무 심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서는 한 3문제까지는 서너 문제까지는 예상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근데 계속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학원론에서는 점수를 80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론 아무리 문항수가 적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쉽게 점수로 연결할 수 있는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다. 아무튼 가장 비중은 좀 적다라는 거. 정책론은 많이 나오다가 좀 그래도 한 5개, 6개, 7개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최근에 조금 줄어든 감이 있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정책이라는 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약간 뭐가 있냐면 사회적 이슈와 관계가 좀 됩니다. 사회적 이슈. 누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최근 한 5, 6년, 최근 한 10년 동안에 우리 부동산, 특히 아파트 기준으로 부동산 경기 정점이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2021년이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표들로 보면 2022년 2월 정도, 2022년 2월 정도에 정점을 찍고 이제 경기가 많이 좋은 편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고 있는 시점인데 다시 뭐 서울 한강변, 강남 이런 쪽에서는 회복을 많이 했어요. 전고점 돌파한 데도 있고. 지방은 여전히 좀 안 좋다. 그러면 결국 경기가 막 이렇게 활성화될 때는요, 정부가 막 22개, 26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몫으로 쏟아냅니다. 그때는 문항수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가 이렇게 좀 안 좋고 있을 때, 그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다가 지금 약간 풀어진 게 몇 개가 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것도 거의 다 해제됐어요. 몇 개 구 빼놓고는 거의 다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우리 분상이라고 하죠. 분상이 거의 뭐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우리 재추환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후퇴. 종부세도 좀 후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규제하는 정책들이 좀 후퇴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정책에서는 문제를 많이 내지 않고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만 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 정책을 내는 게 아니라 시장 실패가 어떤 것들 때문에 발생하지? 뭐 이런 거. 외부 효과를 제대로 알고 있어? 이 정도. 그리고 용도 지역을 분류할 수가 있고 용도 지역 세부상,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용도 지역은 도간농자, 도시 지역은 주상공록, 주거 지역은 전일준 해서 총 6개 있거든요.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이런 거 알고 있어? 이 정도.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규제할 때와 임대료 보조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지?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공공임대주택. 나중에 공공임대주택 외워놓으세요. 영국행 통장 분기기 해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조세정책, 그리고 일반론적인 얘기를 내게 될 겁니다. 정책론도 예전에 비해서는 비중이 조금 축소되고 있는 관점,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학원론 1차가 2차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파트가 바로 5편입니다. 5편의 투자론. 문항수는 뭐 5개인데, 많이 나올 때는 8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 33회라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5개 이상은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동산하고 언론 투탑, 여러분들이 거의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 파트가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문항수도 문항수입니다만은 또 이것도 뭐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라든지 뭐 어림셈법이라든지 시간가치 계산이라든지 현금 수치 측정이라든지 지렛대라든지 여러분들 나중에 2차에서 평가 이론, 평가 실무 공부하시는데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파트가 투자론입니다. 그래서 투자론 공부하실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어차피 8개 편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극히 강조하고 싶은 파트는 요 투자론 파트랑 마지막에 있는